안녕하세요. 저는 합정에 살고 있는 결혼 7년차, 독립 5년차의 30대 여자입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독립한 지는 고작 5년이 된 저의 케이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초반에 결혼을 하자마자 합가를 해서는 시댁에서 2년 정도를 살았어요. 이유는 다른 것 없이 그냥 돈 때문이었죠. 결혼식이 코앞인데도 집이 구해지지 않아서 애먹던 그때 빨리 대출받고서 전셋집을 구하자며 남편을 데리고서 온 동네를 휘젓고 돌아다녔습니다. 남편은 그럼에도 집 전세를 얻는 것에 그리 열을 올리려 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저 혼자 억지로 남편을 끌고 가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이사를 가는 게 쉽냐, 나랑 결혼하는 게 쉽냐 면서 길 한복판에서 가방을 던져가며 참다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돈이 없어서 지금 전세를 구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혼식에 웨딩드레스 한 벌, 그리고 신혼여행으로 가는 하와이 티켓까지 잘 구매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죠. 그 바람에 착했던 저는 세상 물정을 모른 채 내가 그냥 남편에게 부담을 준 게 아닌가 싶어서 미안하다는 사과부터 했습니다. 당신의 재정적 여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막 미안하다고 안쓰러워했죠. 결국 신혼집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다가 시댁으로 합가를 해서 들어가기로 결정했고요. 다만 이건 절대로 제가 원하는 결혼 생활도 아니었고 이럴 거였으면 결혼을 하지 않고 다시 생각해봤을 거라는 말을 재차 했어요. 그러니 살다가 언제든 집 나가서 전셋집을 구할 능력이 되면 내 말을 순순히 따라서 집을 나가주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죠. 농담삼아 녹음으로라도 파일을 남겼고 남편은 그걸 그저 귀여운 저의 장난으로 취급을 했지만 저는 노트북 배경화면 한 칸에 파일까지 따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을 만큼 진지했습니다. 무조건 능력만 되면 바로 시댁을 탈출하겠노라는 저의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그 시절 생겼었네요. 합가를 해서 사는 2년 동안은 정말 별꼴들을 다 보면서 살았어요. 시부모님 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하나 있었는데요. 당연히 내 가족들이 아닌 사람들이랑 함께 사는 거니까 불편하고 또 오해할 만한 상황이 몇 번은 생기겠거니 했었는데 몇 번으로 그치질 않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거의 매일같이 가족들과의 마찰을 겪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시부모님께서는 노후 자금은 다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하는 일은 없으신 분들이셨습니다. 아버님은 퇴직을 하셨고 그래서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어머님이랑 거의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셨죠. 시누이는 저랑 딱 1살 차이인데 그 당시 쇼핑몰 회사를 다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다행히 저는 출근을 해야 했는지라 남편 따라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가야만 시부모님을 뵐 수가 있었어요. 처음엔 퇴근하고 밥도 잘 안 차려 먹고 싶고 그냥 좀 누구한 대예의를 갖추지 않고서 쉬기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부부가 형편이 안 되어 시댁에 얹혀 사는 중인 거니까 최대한 사는 동안만이라도 시부모님과 시누이한테는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는 하고 살자 싶었어요. 그래서 옆에가 자주 말도 걸어드리고 또 시간 될 때는 집안일도 도와드리면서 돕고 살려고 했는데요. 언젠가부터 어머님이 아예 집안일에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도 아무것도 차려진 밥상이 없는 날이 다반사였고요. 그러면서 시아버지랑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배고파, 밥 없어? 라며 밥을 차리며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제가 직접 부엌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자기들끼리 저한테 음식 하나라도 더 만들게 하려고 짜고 친 것 마냥 모두가 저를 향해 요리를 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 와중에 눈치 없는 남편은 이제 우리 마누라가 부엌에서 짱인 거야 라고 하는데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신혼 초였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저는 한 2주 가까이를 퇴근하고서 같은 짓을 반복했어요. 저녁을 차리고 또 다음날이 되기도 전에 아침에 뭘 해줄 거냐? 라고 물어보는 시아버지 말씀에 혀를 내두르면서 아침상도 차렸어요. 그러다가 이대로는 진짜 내가 무슨 남의 집 노예로 들어온 것 같은 더러운 기분이 들길래 길거리에서 가방 던지며 따져 물었던 것처럼 방 안에 들어가서는 밖에 계신 시부모님이랑 시누이 다 들으라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네요. 내가 이 집에 밥하러 들어온 줄 알아? 아침에 출근해서 똑같이 저녁에 퇴근하는 걸로 모자라. 엄연히 따지고 보면 내가 당신보다 돈은 더 벌어오는데 내가 왜 혼자 부엌에 들어가
저녁부터 아침상까지 차려야 해? 내가 니네 집 종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밖에서 부모님이 들으시겠다면서 최대한 저와의 싸움을 빨리 끝내려고만 했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을 더 키워서라도 니네 부모님과 시누이가 나를 부엌으로 내몬 것에 대해서 욕은 날려주겠다면서 독하게 쏘아댔죠. 그러니 밖에서 듣다 시누이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오대요. 노크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들어와서는 언니, 밥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죽을 끓여 먹던 태워 먹던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이제. 라며 지 혼자 화를 내고선 방문을 도로 쾅 닫아버리고 나가더라고요. 원래 쭉 자기들이 스스로 요리를 해먹었으면서 이제부턴 자기들이 요리를 하겠다는 말은 말이죠. 끝까지 미안하다 혹은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이 없었다 등의 사과는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 후 저는 거의 얼굴을 보듯 안 보듯 시누이를 대하며 살았어요. 시부모님이야 제가 어른들이고 하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출퇴근하며 마주치면 인사를 드렸고요. 또 시어머니도 아차 싶었는지 자기가 먼저 밥을 차려놓긴 하고서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기분이 나빠서 처음에 밥을 안 먹으려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부턴 아침이라도 얻어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제 손으로 직접 제 아침 시리얼을 따로 사서 챙겨 먹은 적도 있고 저녁엔 그냥 고기를 사서 시부모님을 대접하는 기분으로 나눠 먹기도 했어요. 그냥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한 집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가려고 했습니다. 다만 버르장머리 없이 제가 윗사람인데도 여전히 삐진 사람 마냥 눈도 안 마주치고 아는 척도 안 하려는 시누이하고는 별말을 안 했어요. 걔가 저한테는 어른도 아니니까 제가 아랫사람 도리를 할 이유도 없고 또 싸가지 없는 애를 이쁘다고 오냐오냐 대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냥 언제까지 저러고 사나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고요. 화해고 뭐고 없이 그냥 짧은 인사를 나누게 된 건 그로부터 거의 반년이 훌쩍 지나고 난 후였습니다. 그때부터 1년 반 후 저희 부부가 집을 아예 대출을 받고 매매를 하게 되면서 독립을 하는 순간까지 시누이는 딱 그 정도로 저하고서 거리를 둔 채 살았어요. 저도 그런 인성의 애하고는 친해질 마음이 없었는지라 먼저 다가가려고 하질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독립을 하자마자 시누이로부터 결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갑자기 임신을 해서는 결혼하게 되었다면서 저한테 친히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더라고요. 꼴에 저를 하객으로 초대를 해서는 축의금이라도 받고 싶은가 싶어서 얼척이 없었으나 저에겐 시누이이고 남편에겐 하나뿐인 여동생이었는지라 결혼식은 참가했어요. 시누이는 우리 결혼에 축의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었지만 남편은 슬쩍 보니까 한 50만원 정도를 챙겨준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내는 것에 제 이름을 같이 적고서는 제 개인 돈을 따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시누이는 그 후 저한테 다른 감정이라도 생겨버린 건지 갑자기 연락을 참 자주 해왔어요. 갑자기 안 하던 안부 인사를 하겠다며 언니 잘 지내요? 라면서 전화를 해오기도 했고 자기가 임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면서 팔자 좋은 소리를 늘어놓으며 연락을 해오기도 했죠. 자기의 성별이 남자애라면서 굳이 안 궁금한 그 성별을 알려주기도 하고 별 소리를 다 뱉어내면서 마치 저한테서 애 선물을 바라는 사람인 것 마냥 굴어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언니가 우리 애기 첫 선물 사줄 거죠? 라는 뻔뻔한 소리를 직접 꺼내기도 했어요. 참 옛날부터 느낀 건데 저희 시누이는 별난애였죠. 그러던 시누이는 첫째 아이를 낳자마자 거의 바로 또다시 둘째를 임신했고요. 저희 부부가 여전히 아이 없이 살고 있는 지금까지 시누이는 총 2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육아로 제 취업은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집에서 거의 육아만 하면서 간간히 저한테만 친한 척 연락을 자주 해오긴 했어요. 그 연락의 대다수가 아이 자랑에 관한 것이나 애가 크는 바람에 옷이 안 맞아 쇼핑을 나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알면 알아갈수록 참 별로인 애라는 것을 절실히 느껴가던 시누이였는데 이번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정도를 헐 웃돌더라고요. 염치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 정도를 말입니다. 평상시에도 뭐 해달라거나 사달라는 연락이 주로였었는지라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걸려오는 전화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제가 작년 8월부터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집에서도 정신없이 일을 하던 바람에 시누이의 연락을 받지 못한 적도 많아졌죠. 일부러 안 받은 적도 그에 비례를 하긴 했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한 번은 그냥 문자를 띡 보냈더라고요. 그냥 애들 데리고 찾아가도 되죠? 라고 말입니다.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집에서 엄연히 일을 하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집에서 쉬는 사람이 마냥 애들을 데리고서 집에 오겠다고 하는 시누이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 문자에 나 일하니까 올 거면 주말에나 와요 라면서 답장을 했죠. 그런데 그 주였나? 그 다음 주였나? 평일 대낮부터 일하는 도중에 밖에서 초인종이 울리더니만 시누이가 왔어요. 아들 둘을 데리고서 말입니다. 저하고 친한 것도 아니면서 애 낳고부터는 계속 혼자서 친한 척 치근덕거리더니 이제는 저 혼자 있는 집에 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는 막 안 하던 수다를 떨려고 하는 거예요. 잘 있었냐고 안부를 묻고 집이 너무 예쁘다면서 남의 집을 구경하고 다니고 하면서 말이죠. 그도 모자라서 자기가 저번 주에는 뭘 했는지 나는 주말에 보통 뭘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면서 제 얘기를 들으려고도 했어요. 마치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내던 친구 사이에나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을 저한테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갑자기 찾아와서는 대뜸 말입니다. 이게 참 저도 너무 혼란스러웠던 게 왜 이렇게까지 저한테 친한 척 잘해주려고 하나 싶더라고요. 이게 나한테서 뭘 타가려고 하는 게 분명한데도 찾아와서 실없는 소리를 해대가면서 저와 평범한 수다를 떨려고 하는 게 좀 달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애만 키우다 보니 많이 외롭고 쓸쓸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외출을 해서는 간간히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시누이한테는 이런 식으로 무작정 찾아오는 건 분명 자제를 해주라는 경고를 날림과 동시에 힘들면 주말에 가끔 찾아와도 좋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바보같이 시누이의 꼬임에 넘어가 버려서는 잠시 경계를 풀고선 시누이한테 직접 내 집에 가끔 와도 좋다는 말을 꺼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후 저희 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분명 주말에 가끔 찾아오라고 했더니만 거의 2, 3주 정도를 간격으로 평일 대낮에 문득 찾아와 들이닥치는 시누이를 봐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애들을 둘 다 데리고 올 때도 있었고요. 큰애는 어린이집에 있다면서 그냥 둘째 아들만 데리고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5달 가까이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희 집에 와선 애들이랑 같이 놀다가 슬쩍 가버리더라고요. 자기 남편 퇴근 시간이 다 와간다면서 말이죠. 평일에 이렇게 찾아오면 나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하기도 했고 내 집에 찾아온 시누이한테 달갑지 않다는 표정을 대놓고 지어 보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어린애들을 다 데려온 것이라 제가 애들 앞에서 엄마를 문전박대하며 쫓아낼 수가 없었고요. 시누이는 이런 저를 향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긴 했으나 직접 제 냉장고를 뒤져서는 밥을 차려주는 것으로 그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차라리 커피 한 잔이라도 사오거나 식사 때가 되었을 때 배달 음식이라도 주문을 해주면 될 텐데 그 돈이 아까워 죽겠는 건지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염치를 챙기겠다면서 저희 집 냉장고를 덜어서 직접 요리를 하더라고요. 황당 그 자체였죠. 뭐 신혼 초에 시누이랑 함께 살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시누이 태도는 아주 양반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서 저를 계속 불편하게 함과 동시에 또 안 먹고 싶은 밥까지 혼자 해가면서 이상한 친절을 베푸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내가 이런 시누이를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남편에게 물어보면 남편은 애 낳고 얼마나 외롭겠어. 몸이 예전 같지도 않을 거고 그냥 오면 반겨주기만 하면 안 될까? 라면서 지 여동생이 불쌍해 보인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내가 마음을 더 착하게 먹고서 시누이를 대해야 하는 건가 싶은 혼란이 들었죠. 기분이 슬슬 짜증나려던 그 찰나 해는 어느덧 바뀌었고 저도 슬슬 회사로의 출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예정대로는 3월 정도부터 회사로 출근을 할 것 같다고 말이 나오길래 저도 그냥 인생의 마지막일 것 같은 나의 재택근무를 마지막까지 더 즐겨보려 했죠. 그런데 이 얘기가
신우이한테 넘어갔나 보더라고요. 범인은 당연히 남편일 것이고요. 신우이가 연락을 해와서는 언니 이제 회사 나가요? 그럼 뭐야? 재택근무 더 안 한다는 거예요? 라며 혼자 흥분을 하더라고요. 지가 더 심란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그렇게 됐어요 라고 시큰둥 대답을 하곤 일해야 한다며 바로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진짜 저는 매일같이 신우이와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신우이가 작정을 하고서는 얘를 저한테 맡기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재택근무를 끝내기 전에 얘를 맡기는 걸 완전 뽕을 뽑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평일에 또 찾아봐서는 언니 잠깐 내 일 좀 봐줘요. 나 잠깐 이 앞에 다녀올게. 살 게 있었거든. 라고 하더니만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무려 4시간이 지나도록 애 엄마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얘는 울고 저는 일을 해야 하고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애밥이 걱정이 되었는지 문자를 해와서는 가방 안에 간식 있고 밥은 성인밥 먹어도 되니 소금간만 좀 조절해서 줘요. 라면서 저한테 육아 팁을 전수하대요. 멋대로 찾아와서는 말입니다. 제가 거의 실신을 하기 직전에 집으로 돌아온 신우이는 멋쩍어하면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좀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언니도 이제 애 낳아야 하니까 애 한번 돌봐보면 좋잖아요. 일부러 시조카랑 시간 더 보내라고 내가 늦게 온 거예요. 내 맘 알죠? 라고 말이죠. 웃으며 말하는 신우이의 그 말에 저는 차마 웃을 수도 없었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 빨리 데리고 가요. 나 아가씨 보모 아니에요. 저 엄연히 일하고 있어요. 라고 화를 냈네요. 하지만요. 그렇게 엄포로 놓았는데도 신우이의 방문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계속 와서는 애를 맡겨놓고 또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많았고 애들한테 마스크도 안 씌운 채로 찾아와서는 저보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 하기도 했어요. 제 집인데 말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신우이를 봤던 그날 신우이는 제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며 아주 절 업신여겼어요. 글쎄 집에서 편한 바지를 입고 일을 하던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만 나도 재택근무나 해봤으면 집에서 쉬고 돈도 벌고 이게 뭐야 너무 좋잖아 라는 말을 씨부리더라고요. 매일같이 화상통화의 일거리에 집에서 일도 잘 안 되어 능률도 안 오르고 죽겠는데 혼자 속 편하게 저보고 놀면서 돈을 번단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그 말을 남기고서는 또 애 둘을 맡기다시피 저한테 주고서는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언니 회사로 출근하면 나는 누구한테 애를 맡기나 라고 말이죠. 그 소리를 듣는 데와 진짜 뒷골이 땡긴다는 게 이런 심정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라통이 터져서는 여기가 네 애 맡겨주는 보호소인 줄 알아? 너 지금까지 나한테 애 맡기려고 온 거니?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노는 사람도 아니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뻔뻔하게 애 둘을 데리고 올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그렇게 찾아와서 일하는 사람을 일도 못하게 하고 애만 보게 만들어 놓으니 속 편하냐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뻔뻔하게 애를 맡긴다 말을 할 줄은 몰랐다면서 신우의 얼굴을 향해 막 삿대질을 들이밀었어요. 순간 이성을 잃은 바람에 제 모습에 놀란 건지 애들은 울었고 신우이는 자기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시선 폭행이냐며 엄청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끝까지 자기가 경솔했다거나 민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지 않은 채 그저 제가 한 짓과 말에 대해서만 잘못이 크다며 더 큰 목소리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대로는 그냥 못 간다면서 아예 저희 집에 자리를 잡고 들어 눕대요. 그러니 방법이 있겠나요? 그년의 옷가지를 잡아 끌어올렸죠. 들어 누웠어? 네가 내 집에서 들어 누우면 내가 아무 짓도 못할 줄 알아? 라면서 신우이의 옷을 잡아 끌어다가 옷이 뜯기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신우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로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 넣어서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소리를 쳤고요. 속이 터져서는 제 핸드폰을 켜서 경찰에 전화를 하려고 하니 신우이가 언니 애들 있다니까 애들 데리고 내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라면서 절 막더라고요. 차마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당해서 애들 데리고 불려가기는 싫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찢어진 옷도 그냥 대충 정리를 하고는 애들 신발부터 정신없이 신기려고 하는데 제가 신우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
너 나한테 사과도 안 했잖아. 내 집에 자꾸 찾아와서는 이 민폐짓을 다 버려놓고 이제 와서 신고한다니까 주랭랑 치려는 것 좀 봐라. 너도 자존심은 있는 애였니? 어디 그냥 자존심이고 뭐고 더 구겨놓고 경찰서 한번 끌려가 봐. 라면서 신우이의 뒷덜미를 붙잡고 집안에 얼마나 가둬두려 했는지 몰라요. 애들 신발을 신기려고 하길래 신호등을 끄집어 잡아 당기면서까지 신우이를 내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고요. 신우이 입에서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오기 전까지 너 오늘 내가 무조건 경찰서 가서 사과하고 합의금까지 내게 만들 거야. 죄질이 부족하다 하면 내가 너 그간에 업무 방해한 것들로 싹 다 고소를 해서라도 합의금 물게 만들 거야. 염치 없는 년이 애 낳기 전이나 후나 어째 이렇게 변한 게 없냐? 네가 그러고도 애 엄마냐? 그 정신머리로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라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애들 앞에서 너무한 짓이었고 신우이한테 상처가 될 말임이 분명했는데요. 그럼에도 해댔어요. 우리 신우이의 염치 없는 상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지라 이렇게라도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제 말을 귀담아 들을 인물이 못 되었죠. 저는 저대로 신우이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고 사과를 제대로 받겠노라며 더 성질을 부린 채 신우이를 집 안으로 잡아당겼고요. 그러다가 밖에서 경비 아저씨가 도착을 하셔서는 저희 싸우는 소리를 듣고서는 문 열어달라고 막 노크를 하시는데 저는 경찰에 신고하셨죠?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면서 더욱 신우이를 압박했고요. 그제서야 신우이는 상황이 이랬나 저랬나 자신에게는 최악이라는 것을 파악했는지 언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그냥 집에 보내줘요. 나 여기 다시는 안 올게요. 언니 일하는 거 방해해서 미안해요. 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신우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면서 저한테 등짝이 잡힌 채 두 손으로 싹싹 빌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는 그 모습을 제 두 눈과 귀로 확인을 하고 난 후에야 신우 등짝을 제 손에서 밀쳐내버렸어요. 그 길로 신우이는 애들 신발을 마저 신기고는 도망치듯 저희 집을 빠져나갔고요. 순간 경비 아저씨는 신우이가 저희 집에 쳐들어온 도둑년인 줄 아셨는지 신우이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어딜 가? 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또 아저씨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신우이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야 상황은 완전히 일단락 되었어요. 신우이는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서는 지 애들을 데리고 저희 아파트를 빠져나갔고요. 이미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를 한 바람에 신우이가 집을 나서는 길에 경찰차가 우리 아파트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베란다 위에서 다 지켜봤고요. 신우이는 거의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 마냥 애들을 잔뜩 움츠린 채 끌어안고서는 경찰차를 피해 더 빠른 속도로 도망을 쳐 나갔습니다. 저는 대충 경찰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다시 돌려보냈고요. 그날 저는 생전 처음 살다가 경찰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수모도 겪었고 시댁과 잘 지낼 마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폭력을 써볼 거란 상상을 해보지도 못했었는데 신우이 등짝까지 잡아당기고 밀쳐가며 소소한 손찌검을 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달 전 일이고 저는 지금 회사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신우이는 그날 후 단 한 번도 저나 저희 부부에게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목소리 한 번은 들려주지 않네요. 아예 소식도 없고 이번 추석에도 제가 코로나를 이유로 되며 시댁을 가지 않았는데 신우이도 또 소식 한 번 없이 조용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들은 게 없는 건지 남편은 죽은 거 아니야? 라고 농담삼아 말하며 신우이를 궁금해했고 그러면 저는 누구보다 뻔뻔하게 잘 살고 있을 테니 내 앞에서 네 동생 얘기 그만해 라고 하면서 정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이유도 모른 채 부부싸움을 하기 싫다며 더 이상 신우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10월이 되도록 신우이하고는 완전 절연을 하듯 인연을 끊고 살게 되었어요. 몸싸움 끝에 받아낸 사과, 참 지독하리만큼 듣기 어려웠던 말이었는데 그렇게라도 신우이한테서 사과를 받아서 그나마 뒤끝은 이제 없습니다. 그저 뒤끝도 없고 남은 정도 없으니 이젠 서로 모른 척 지금처럼 더 살기를 바라고 있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차의 40대 주부인 여자입니다. 이 사연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유튜브를 정말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혹여나 내가 내 얼굴 까발리고 욕을 먹을 짓을 자처하는 건 아닐까 싶었던 나머지 바로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가락이 많이 망설여 했는데요. 방금 받은 시어머니의 문자에 안 되겠다 싶어서 독한 마음 제대로 품고 사연을 날려보내요. 부디 시어머니가 읽어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거짓 하나 보태지 않고 솔직하게 적어나가 보겠습니다. 결혼 전 저의 직업은 간호조무사였어요. 집안에 돈이 없어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문계가 아닌 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었고, 학교 내에서 교우관계로 인해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3년 내내 겉돌기만 하다가 결국 취업도 제대로 하지를 못한 채 졸업을 했네요. 사는 게 너무 막막했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기만 하게 사는가 싶어서 스스로에 대한 자책도 엄청 했던 시기였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빨리 돈을 안 벌어다 준다며 보채시고 주변에 그나마 남아있던 일부 친구들은 다 취업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던 그때 이대로 더 지치하다가 나 진짜 낙동갈 오리알 되겠구나 싶어서 바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자 했죠. 그냥 너무 어렸던 때였고 뭘 해야 제가 잘 먹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어른 한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당장 제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부터 따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아르바이트로 충당을 했고요. 그렇게 결혼 전까지 10년이 넘게 일을 했어요. 10년 내내 월급엔 변동이 없었지만 돈 벌어다 친정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용돈이라도 있는 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어쩔 땐 젊어서 고생을 더 해보자며 간호조무사 일과 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반년하다가 몸이 부서질 것 같아서 얼마 버티지를 못하고서는 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도 했죠. 그 후에는 간단한 부업 같은 걸 하면서 어떻게든 받는 월급을 더 올려보고 살려고 했고 겨우 2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며 살았을 만큼 저는 답없는 제 인생을 나름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서 있던 그 길 위에서 말이죠. 그러다가 남편을 만난 건 일하던 병원에서였어요. 저는 직원이었고 남편은 환자로 찾아왔었는데 그냥 치근덕거리며 말을 걸길래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는데 유독 저한테만 집중해서 말을 걸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한테 호감이 있다는 사람처럼 말이죠. 주변 직원 동료분들이 우리 둘 사이를 이어주려고도 하셨고 남편은 진료가 끝나질 않는 건지 아주 주기적으로 찾아와서는 저와 얼굴을 마주치고 또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연애 한번 안 하고 일만 하며 고생하고 살다가 그냥 한번 연애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땐 돈에 대한 숨통이 좀 트였던 때였는지 그냥 연애에 활짝 마음이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인연을 맺었고 그렇게 맺은 인연으로 결혼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저보다 7살 연상의 남자였어요. 친절하지 못했던 저희 친정아버지와는 달리 제게 잘해주는 남편이 아버지 같기도 하고 푸근한 어른 같기도 해서 마음은 확 기대버리고 싶었네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서 유부녀가 되었던 저.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의 성화 때문이었죠. 간호조무사라니? 내가 어디 나가서 며느리 직업 부끄럽다며 제대로 말도 못하고 다니겠다. 조무사가 뭐냐. 차라리 옆에 있는 간호사를 꼬셔올 것이지 왜 하필 조무사를 꼬셔 데려와서는 결혼을 하겠다고. 아이고 내 머리야. 라고 하면서 제 직업이 부끄럽다는 말씀을 어찌나 하던지요. 결혼하던 당시에도 저를 많이 못마땅히 하고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보인다면서 밖에서 낳은 딸이냐는 민망한 말씀도 하긴 하셨었거든요. 그래도 전 결혼하고서 제가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좁혀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시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산다고 조무사로 일하며 살았던 것인데 그간의 제 노력은 아무것도 봐주시지 않고 그저 직업을 비하하기만 바쁘셨죠. 저는 제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걸 자랑해 본 적도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모르는 어린애였기에 주어진 직업이나 열심히 붙들고 늘어진 채 부업까지 해가며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내내 시어머니를 마주칠 때마다
괜시리 유축이 되고 자존심조차 챙기지를 못하는 약자의 존재가 되어갔어요. 저희 시어머니 목소리가 또 크긴 얼마나 크시던지요. 한번 소리를 지르며 저를 혼내시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가진 직업에 대하여 비하를 하실 때만큼은 저도 정말 주눅이 들어서 바보같이 서 있기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늘 함께 시어머니를 뵙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일을 하는 동안에 시어머니가 본인이 사는 집으로 저를 자주 불러내셨던 바람에 단둘이 좋아할 때가 많았죠. 그렇게 둘이서 있을 때에는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도란도란 웃으면서 농담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을 텐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 어떤 것도 저랑 하고자 하질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마음에 안 들던 며느리였는데 그런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건 시어머니는 관심이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도 저를 꼬박꼬박 시댁으로 불러내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주 시어머니가 동네 근처에 있는 시장으로 장을 보러 장바구니를 끌고 가시거든요. 동네 근처라고는 하지만 걸으면 좋게 30분은 가야 해서 버스를 꼭 타야만 했고요. 그날은 무조건 제가 시어머니의 곁에 동행을 해서는 같이 따라가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일을 하러 가야 하니 못 간다며 거절을 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그걸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조무사 주제에 그만 안 두고 여태 일하고 있는 거냐면서 아주 난리를 피워대신 바람에 남편이 다 쩔쩔매면서 제 일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바람에 저도 남편의 뜻을 따라 직장을 그만뒀고 대신 제가 돈을 못 벌어 친정에다가 용돈을 드리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걸 남편이 대신 내줄 수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도 큰돈이 아니니 자기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면서 그 후로는 저희 친정 용돈까지 남편이 알아서 챙기기 시작했고요. 어쩌면 휴식 한번 취하지 못하고 20살 적부터 쭉 일만 하고 살았던 저에게는 일을 쉬고 가정주부가 된다는 것은 큰 행운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만한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남편이 대신 우리 친정의 용돈도 다달이 준다고 하니 정말 팔자가 핀 케이스였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다 토달지 않고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찾으시고 시장 갈 때마다 뭐 그리 사는 것 많으신지 한가득 바구니에 담는 바람에 저는 그걸 질질 끌면서 시장 바닥부터 시댁까지 돌아다녀야 했어요. 제일 고역했던 것은 집에 가는 길에 버스를 타는 것이었죠. 만약 버스가 지상버스가 아니라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버스라면 저는 그 무거운 장바구니를 제 손으로 혼자 들고서 버스에 올랐다가 내려야 했거든요. 순간 장바구니를 들어 올렸다가 하늘의 별이 보였던 적도 있었고요.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혼자 들 수가 없어 시간을 지체하다가 승객한분이 못 기다리겠다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도와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희 시어머니는 벌써 버스 안에 자리를 잡고서는 혼자 창밖을 보며 편안히 앉아 계셨죠. 밖에 첫사랑이라도 있는 건지 얼굴에는 살짝 미소까지 머금고서 쳐다보는데 그때마다 제 속에서는 천불이 끓었어요. 그렇게 겨우 집에 도착을 하고 나면 고생길은 또 연속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야채 혹은 고기들을 손질해야 한다면서 저를 바로 부엌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저는 야채 손질 다 해서는 냉장고 안에 고이 모아놓는 일까지 떠맡았어요. 그리고 나면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도 더러워졌을 테니 빨라고 하고 그 면포대기를 직접 손으로 빨고는 말려놓고 나서야 부엌을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빠져나오지를 못한 채 남편 퇴근 시간까지 부엌 안에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매번 새로 담그는 겉절이 김치만을 드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입맛을 아주 빼다박아서는 저희 남편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겉절이 김치만을 열심히 먹었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매주 시장에서 사온 배추로 새로이 김치를 담갔는데 그걸 제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겉절이 김치를 담글 줄 모른다며 욕도 엄청 먹었고요. 혼자 만들었다가 맛없는 김치를 만들었다며 혼이 나기도 했어요. 그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야 겨우 김치 만들 줄 알게 되어서는 제가 혼자서 이 집안의 겉절이 김치도 담당했고요. 언제부터 제가 시댁까지 불려와서 부엌 일을 하고 장을 함께 볼 만큼의 식무살이를 하게 되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너무 처음부터 한결같이 이런 식모 취급을 받으며 시키는 일들은 다 하고 살았는지라 저도 제가 왜 이러고 살게 되었는지 정작 몰랐어요. 그냥 시키니까 또 하고 또 하면서 생각이라는 걸 점점 안 하고 살게 되었죠. 생각을 하면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 보였기 때문에 최대한 머리를 비우고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니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쉽고 우습게 보시는 듯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추석 바로 직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친정에 갔으나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해 섭섭했고 제 남편에게 고기 반찬 하나 제대로 내어주지 않으시는 걸 보고서는 참 부끄러운 마음에 그냥 더 일찍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시어머님께 시집살이를 당할 때에는 참 미운 남편인데 우리 부모님도 남편한테 해주는 것 없이 푸대접만 해주실 때에는 제 얼굴이 화끈거리며 남편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했고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는 난 시부모님 운도 없지만 친정 부모님 운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나같이 인복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서 무지하기 힘들었답니다. 결국 남편 데리고 집에 가는 중에 너무 미안해서 고기 하나라도 구워 먹이겠다면서 남편한테 마트 앞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를 내려주고 먼저 집으로 갔고 저는 바로 마트에서 고기를 샀죠. 그냥 이것저것 남편 먹이려고 장도 더 봤고요. 그런데 그러고 마트에서 나오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마트는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거라서 큰 도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앞에 조그마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을 만큼 차량이 많이 다니긴 했거든요. 거기서 저도 주의한다고 주의를 했는데 갑자기 달려온 오토바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딪히고서는 저는 바로 다리를 밟혔고 정신없이 남편한테 전화하고 마트 사장님은 경찰에 신고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멀쩡했지만 저는 다리를 접질렀는지 일어설 수가 없어서 그대로 남편이랑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고기 하나 구워주려다가 사고를 당해서 졸지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이었죠. 저를 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킨집 배달 알바를 하고 있던 분이시더라고요. 다행히 고용업주분께서 진심으로 사과도 해주셨고 병원 치료에 필요한 합의금도 지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몸만 잘 챙기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상 뼈에 금이 갔다는 소견에 깁스를 하고 나오니 저는 걷는 것조차 혼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아픈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치유가 되면 나중에 당연히 괜찮아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무리였죠. 그런데도 이런 저를 시어머니는 참 지독하게도 불러대시대요. 설마 했는데 다리에 깁스를 했다는 말을 분명 전해 들었을 텐데도 너 우리 집 오는 거 알지? 다리 다쳤다고 하니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약속을 잡아보자. 그럼 됐지? 라고 하며 구태여 저를 보겠다고 절 부르시더라고요. 다리를 다쳤으니 1시간 정도는 더 여유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마치 저를 엄청나게 배려하고 있는 사람이 마냥 구셨습니다. 저로서는 참 힘이 빠지는 말이었죠.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했고 왼쪽 다리는 처음에 많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좀 나아졌거든요. 웬만하면 걷는 것보다는 휴식부터 먼저 취하라고 병원에서도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휴식을 취해보고자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추석 명절에 그렇게 질리도록 저를 봐놓고 또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어머님이 전화를 다 끊기 전에 정말 용기 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다리 깁스를 했고 목발 없이도 걸을 수는 있지만 장거리는 절대로 걷지 못해요. 목발 들고서 어머니 뵈러 가면 저 한나절 걸릴지도 모르는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제가 좀 쉬면 안 될까요? 빨리 나으려면 지금 휴식이 중요한 시기여서요. 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아프다는데 설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해를 해주고서는 다음에 보자고 하실 줄 알았어요. 안 그럼 저 대신 목발을 집어들고서 대신 걸어주실 것도 아닐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의 대답은 아주 예상 밖이었습니다. 네가 의사냐? 네가 간호조무사였지 네가 의사였니? 어디서 휴식이 중요한 시기네만에 의학 지식을 가르치려 들어? 그러게 조심 좀 하고 다니지 그랬어? 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는 멀쩡한 다리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선 오라는데 오지도 못하겠다고 설쳐. 잔말 말고 그냥 와. 목발을 짚고 기어서라도 와.
너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테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리 다친 사람이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건 의학지식이 아니라 상식인데 어머님은 그 상식마저도 제가 자랑질을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한 건지 저를 너그럽게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또 조무사 어쩌고 하면서 제 전 직업을 비꼬으셨고 남에 의해서 발생한 저의 교통사고를 마치 제 탓인 마냥 혼을 내셨어요. 사람이 원래 아프면 마음이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많이 힘든 상태였는데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혼을 내면서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괜히 서럽고 감정은 막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무시를 하고 안 가려고 했는데요. 저는 바보같이 그걸 또 울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어머님 말씀이 솔직히 너무 무서웠고 다리 깁스를 풀고 나서 당하게 될 시집살이가 걱정이 되어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다친 내 다리를 보여드리고 난 후 내가 진짜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한다는 거 알려드리기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시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이런 저의 계획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댁을 걸어서 가려다가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택시를 불렀어요. 살아생전 늘 지하철 혹은 버스만 타고 다니면서 그나마 값싼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살았던 저인데 이번만큼은 아픈 제 몸을 더 혹사시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 스스로가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라 시댁까지라도 덜 고생을 하면서 찾아가보자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했고 카드로 값을 지불하고선 딱 택시에서 내렸는데요. 아이고, 어머님이 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정확히는 입구에서 문 열고 저를 빤히 보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발 다친 제가 택시를 타고 오는지 아니면 걸어서 오는지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오신 어머니께선 아니나 다를까 "넌 돈이 썩어나마 도냐?" 라면서 호통을 치셨고 저는 그 길로 시댁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는 시댁 밖을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또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코로나가 터졌어도 시장 가는 일은 절대로 그만두지 않으셨던 독한 우리 시어머니께 내 다리가 다친 건 예사도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절대로 말리지 못할 거라는 것도 잘 알았고 그래서 그냥 앞서 걸어가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목발을 짚고서 막 쫓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거의 15분 정도를 걸었고 이제 반 정도 더 걸으면 되었지만 진짜 도저히 더는 못 걷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극기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리 깁스를 한 며느리를 데리고 30분 걸리는 시장까지 걷게 만드는 게 무슨 경우냐고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건 다 토달지 않고 해내려 하며 꼬리를 내리고 살던 연약한 며느리였는데요. 제 다리가 아파 죽겠는 와중에 또다시 15분 정도를 걸어야 한다 생각을 하니 막 울음이 북받쳐 흘러내렸어요. 지나가다가 저를 보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뒤돌아 쳐다봤을 만큼 저는 다리 깁스를 한 채로 막 울면서 참 요상하게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제 한계점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시어머니는 저만치 앞서가시다가 "아휴, 진짜 더는 힘들어서 못 걷겠다. 야, 너 빨리 안 와?" 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막 손을 흔들면서 빨리 안 나오냐며 어찌나 닥달을 하시던지요. 평소에는 늘 버스를 타고서 가던 거리인데 제가 택시를 타고서 시댁에 온 게 아니고 오셨는지 일부러 걸어서는 막 시장까지 가려고 하시더니만 본인 불에 지쳐서는 시어머니가 먼저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못 걷겠다면서 막 손으로 부채질을 해대시다가 그냥 버스를 타자면서 옆에 있는 정류장 안으로 들어가시대요. "야, 힘드니까 이제 버스 타자. 일로 와, 빨리." 라고 외치시면서 말입니다. 순전히 본인 몸이 피곤해서는 저에게 버스를 타고자 한 것이더라고요. 알고는 있었지만 애초에 다리를 다친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옆에서 쳐다보며 저는 아주 거친 숨을 몰아내쉬었어요. 제가 울면서 걸어온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멀쩡한 두 발로 겨우 15분을 걸어놓고서는 아픈 저보다 자신이 더 힘들다는 듯이 "아유, 짜증나. 이게 뭔 고생이야. 힘들어 죽겠네." 라고 하면서 자꾸 승질을 내셨죠. 그 짜증을 다 받아들이고 있던 저의 짜증도 점점 극에 달하고 있었고 이러다 진짜 나 그냥 쓰러져 버리면 어쩌나 싶어서 오만 생각도 다 들었어요.
물도 마시고 싶고 그냥 자리에 앉고도 싶다는 욕구가 빗발쳤고, 그래서 당연히 시어머니 옆에 남아있던 정류장 의자에 잠시 앉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기겁을 하면서 목발을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어머님이 글쎄 앉지마, 어디 시어머니랑 같이 라고 하면서 저에게 일어나 있으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금 힘들게 걸어오느라 짜증이 북받쳐 죽겠는 상황인데 어딜 감히 내 옆에 앉으려고 하냐면서 이게 다 너 때문이라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시댁에 오라고 해서 시어머니 말씀대로 찾아왔고, 걸어서 시장에 가려고 하시길래 따라서 걸어온 죄밖에 없는 피해자였는데도 말이죠. 막 혼자서 짜증이 북받쳐서는 너는 왜 다리를 다쳐서는 아유 짜증나,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라면서 혼자 막 투덜대다가 멀쩡한 제 목발을 발로 뻥 차신 바람에 제가 잠시 휘청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버스가 도착을 했는데요.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화풀이를 하고선 혼자 버스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뒷덜미를 잡았어요. 먼저 가세요 기사님 이라면서 버스를 보내버리려고 하니 시어머니는 이 아이 미친년 너 뭐하는 거야 라면서 막 제 손을 놓게 하려고 발악을 하시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버스가 가기만을 내내 기다리다가 제 앞에서 손 놓으라고 난리를 쳐대는 시어머니를 놓아놓고는 그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세게 갈겨버렸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가 다쳤는데 다친 사람을 데리고 생고생을 시켜가면서 걷게 만들더지만 고작 어머님이 힘들다고 이제 버스를 타자고 해요? 어머님이 그러고도 천당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도 어머님 같은 사람을 안 받아줘요. 어딜 가도 어머님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들고 있는 목발로 확 한 대 때려주겠다는 듯이 손을 드니까 어머님이 아! 라고 하면서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제가 뒤통수를 좀 세게 쳐드렸는데 그게 많이 아프셨는지 저랑 제대로 한판 뜨지도 않고는 그냥 그 길로 저희가 왔던 길을 향해서 막 냈다 뛰시는 거예요. 그마저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서 경보를 하듯이 재촉을 하며 천천히 뛰어가셨고요. 도망치면서 제가 따라오나 안 오나 뒤를 돌아보는 그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요. 혼자 막 그렇게 가다가 저 멀찌감치서 저를 향해 야 이 썩을려나 네가 감히 어딜 너 내가 가만 안 둬? 라고 하면서 또 할 말을 하던데 제가 그 뒤를 바짝 쫓겠다면서 시어머니가 계신 방향을 향해 막 걸어가는 모습을 취하니 어머님은 또 바로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어머님이 너무 없어 보이고 또 애잔하다며 그냥 도망치는 그 꼴을 무시한 채 혼자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를 타는 순간까지 어머님이 저를 보고 계시다는 걸 분명 알고 있었지만 한 번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저 혼자 요요히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잠수를 타더니만 아까 문자가 한 통 왔네요. 너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했다 분명히 라고 말이죠. 이 문자에 저는 또 속이 뒤틀려서는 이 사연을 써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이 글을 쓰는 도중에 제가 잠시 시어머니께 너도 내가 가만 안 둬 라는 답장을 보냈는데요. 남편 퇴근할 때까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계속 해대고 난리도 아니셨어요. 이걸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전화는 남편에게 바로 바꿔줬습니다. 아픈 사람을 똥개울려 시키길래 뒤통수 한 대 갈겨드렸다는 말까지 솔직하게 하면서 더 이상 시어머니를 어른 대접해주고 싶지 않으니 상대할 거면 당신이 직접 하라는 말까지 분명히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와 동시에 일이 힘들고 박봉이더라도 다시 간호조무사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속 편하게 직장 다니고 돈 벌어서 나다운 삶을 조금이라도 접해보며 사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왜 진작 시어머니의 자잘한 시집살이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살았었나 싶어서 저를 향한 후회도 크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아이가 없을 때에 좀 더 저를 위한 시간 혹은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저도 좀 시어머니의 곁을 완전히 벗어나 볼까 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 전 그냥 이혼을 할 각오도 되어 있을 정도로 지금 당장 시어머니가 꼴도 보기 싫어요. 이 다리만 나오면 당장이라도 시댁에 쳐들어가서 그날 못할 한 소리라도 질러대며 다신 날 찾지 말란 경고를 제대로 봐가지고 올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살 그리고 16개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인생의 40이라는 찬란한 나이를 맞이해 보기도 전에 제 인생이 왜 이리 시궁창에 빠졌는지를 모르겠어서 사연을 적어봐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바로 사연을 시작해보자면 현재 저하고 남편은 결혼한 지 5년 차인데요. 얼마 전 저희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저에게 딱 걸렸어요. 그게 벌써 4달 전인데 그때부터 참 인생의 최악이라고 불리울 만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저는 애 둘을 키우며 도저히 회사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던 중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모두 다 서울권 밖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부부를 대신해서 애를 보러 오시는 게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기꺼이 남편과의 상의를 통해서 제가 잠시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나름 잘 나가는 대기업 직원이었고 앞으로 승진할 길도 자신이 있었으나 제 손을 더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곁에 남기로 결심을 한 것이었죠. 다시 재취업을 한다고 하면 대기업 때 받던 연봉의 턱끝도 못 따라갈 테지만 그래도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며 애들 간식은 마음껏 사줄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저의 발목을 잡았네요. 다른 놈의 애도 아니고 자기 애를 키우느라 뼈 빠지게 살림하고 육아하며 제 몸 하나 간수를 잘 못하고 살았을 뿐인데 그 힘든 시기에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로 눈길을 돌렸더라고요. 자기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어리고 예쁜 여자 후배랑 말입니다. 우연히 새벽에 들어온 남편을 기다리면서 자는 척을 하고 있다가 남편이 샤워까지 싹 다 하고서는 베란다 밖으로 갑자기 나가길래 갑자기 무슨 바람을 쐬겠다고 이 새벽에 베란다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편을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불 꺼진 거실 너머의 베란다에서 핸드폰 조명이 켜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건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남편을 쭉 지켜보다가 그만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들어버렸습니다. 술이 취해서 여기가 애들도 있는 우리 집이라는 게 분간이 안 되는 건지 남편은 그저 통화를 하면서 아주 신이 나고 흥분이 된 채로 누군가에게 보고 싶다는 소리를 아주 입이 닳도록 했어요. 참다 못 들어주겠어서 제가 베란다로 뛰쳐 달려갔고 그 바람에 남편은 놀래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그걸 제가 죽자마자 확인했고 핸드폰 화면에는 아주 당당하게 이쁜 강대리라고 써있더라고요. 결혼 10년 차도 아니고 20년 차도 아닌데 겨우 5년 차에 세상 예쁜 아이가 둘씩이나 있는 양반이 당당하게 집구석에 들어와 딴 여자한테 보고 싶다는 소리를 해대다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서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였는 줄 아세요? 딴 여자랑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통화 현장을 딱 걸려놓고선 남편은 저한테 제대로 된 반성의 기미나 사과를 하지도 않더라고요. 왜 남의 통화를 엿듣고 지랄이야? 라고 또박또박 말을 하면서 저에게 오히려 화를 냈고 그러다가 자기도 아차 싶었던 건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서는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기도 했어요. 무슨 장단에 맞춰줘야 될지 모르겠어서 저조차 당황스럽던 그때 남편은 결국 그만 얘기를 하자며 먼저 저를 피하듯이 작은 방으로 도망쳐가서는 따로 잠이 들었고요. 그날도 남편은 매일같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술을 마시고선 떡이 된 채로 들어오는 등 자기 가정을 완전히 나몰라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한테는 부모의 손을 너무나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들이 둘이나 있었는데요.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꽐라가 되어서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고성방가를 한다거나 자고 있는 애들을 억지로 깨워서는 울리기도 했었습니다. 애가 조금이라도 아빠가 무섭다며 피하려고 하거나 울어버리면 네 엄마 닮아서 목소리는 더럽게 크네 라고 하면서 괜히 저를 끌어들인 채 시비를 걸기도 했어요. 목소리는 지가 가장 크면서 자기 목소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놈이었죠. 그러다가 슬슬 남편은 애들을 더 적나라하게 나몰라라는 걸로도 모자라 외박까지 대놓고 하면서 저를 무시하고 제 가정을 모른 척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남편의 행실들을 괴로워하다가 참지 못한 저도 매 순간 남편이 없는 집 현장을 영상으로 남긴다거나 술 취해 들어와 난리를 피우는 것까지 사진과 녹음으로 남겨놓은 후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게 된 것이었죠. 그렇지 않고서 남편이 또 술 취해 집에 들어와서 제 아이들의 심리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 뻔했고, 시댁에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제 전화를 받지 않는 바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애들을 좀 맡아달라고 하고는 남편이랑 진지한 얘기를 둘만이서 나눠보고도 싶었는데, 그나마 집이 좀 더 가까이에서 살고 있던 시부모님조차 제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 바람에 저는 완전 외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친정으로 도망치듯 갈 수밖에요. 가는 길에 나 친정 간다? 당신 없는 집에 혼자 애들 보기 너무 버거워. 며칠 갔다 올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연락 남겨. 아니면 당신도 우리 집 와서 같이 좀 있다가 가던가. 라고 하면서 문자를 남겼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무 답장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집 나가길 기다렸다는 듯이 문자를 쌩 읽은 채로 씹어버렸고요. 그 와중에도 시댁에서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기껏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갔다가 남편이랑 시부모 눈치가 보이고 또 제 친정 부모님의 걱정어린 눈치가 너무 보여서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떡하니 앉아 계시는 시어머니를 뵈었네요. 어머님이 우리 집안에 말도 없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제 집에 불쑥 찾아온 적은 있었으나 제가 없는 집에 무작정 찾아와 계시는 게 참 당혹스럽게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오셨으면 연락을 하시지. 라고 하면서 말을 건네니 어머님은 바로 저를 확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넌 제정신이야? 얘들 데리고 어디 갔다가 인제 온 거야? 네 남편이 놀러 다니냐? 밖에서 돈 벌고 다니는 네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아? 애들이 니네 집 친손주들도 아닌데 네 친정을 왜 간 거야? 감히 내 손주들을 데리고 볼모짓을 하려고 해? 라고 하면서 바로 제 아이들을 내놓으라고 낚아채려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저는 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바로 제 아이들을 지켜내겠다며 시어머니께 등을 보였고, 시어머니는 앞에서 막고 있는 제 등짝을 안 보이게 하겠다면서 마구 훌을 때리셨어요. 그러더니만 어머님의 지랄발광이 바로 시작되었죠. 저희 남편이 늘상 목소리가 크고 또 화가 나면 자기 분풀이를 한다면서 마구 소리를 질러대는 타입이었는데 이게 딱 보니 시어머니를 빼다 닮은 것이었더라고요. 어머님은 갑자기 막 분해 죽겠다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자기 가슴을 막 치대셨어요. 그러더니만 너랑은 늘 말이 잘 안 통했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가 옳은 줄 아는 것 좀 봐. 애들 데리고 가출한 주제에 어딜 와서 시어머니한테 등을 보여. 야, 너 어디 한번 나한테 제대로 얻어맞아 봐라. 나한테 두들겨 맞고 너 오늘 내가 무조건 이 집에서 내보낸다. 라고 하면서 막 저한테 팔을 휘둘러 대셨습니다. 저 애 안고 있어요, 어머님. 라고 하면서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며 어머님을 말리려고 애를 쓰고 피하기도 하면서 정말 별짓을 다 했어요. 막내는 제품에 안고 큰애는 손으로 낚아채가면서 같이 막 어머님을 피해 다니다가 겨우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글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옆으로 매는 크로스 가방을 맨 채로 가슴이 벌렁벌렁한 채로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은 채 지금 간다고! 라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정말 내 편이라고 할 사람이 이 집구석에 내 애들 말고는 없겠구나 싶은 나머지 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내버려둔 채 겨우 유튜브 키즈 채널 하나를 켜주고는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저게 또 애들을 방 안에 볼모로 데려가네? 야, 내 손주들인데 네가 왜 헛짓거리야? 이 집에서 그냥 너만 나가면 된다니까. 너 하나 내보내려고 내가 지금 여기 온 거라고. 라며 저를 억지로 끌고 현관으로 나가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더 이상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면서 그만 좀 하세요. 여기가 제 집인데 왜 어머님이 나가라 말하세요. 라며 소리를 질렀죠. 이 집을 처음 구할 때에도 남편이랑 제가 반반 돈을 들이고 또 비슷한 만큼 대출을 받아서 공동명의로 샀습니다. 다만 남편이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 대출금 상환과 이자는 저희 친정에서 다 대신 내주고 계셨고요. 전 그에 대해서 한 번도 남편에게 누가 더 지분이 있고 없고를
따져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지금 밖에서 생활비를 벌어다주는 사람이었고 저는 집에서 육아와 살림을 하고 있는 처지였으니 우리 친정에서라도 대출금을 갚아주신다고 했을 때 그저 감사하기만 했죠. 다행히 친정은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라 부담은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이걸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당신 아들이 대출을 더 받아서 얻을 수 있었던 집이라고 하면서 그저 자기 아들 집이니 자기한테도 지분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저에게는 당신 아들 지분이 더 큰 집이니까 저를 향해 나가라 소리를 질렀죠. 저는 남의 집에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 어머님은 제발 가주세요 라며 예원을 하며 맞받아 쳤고요. 시모는 내내 저보고 닥치라며 욕을 했다가 손을 들어 올렸다가 또 자기 귀를 막고 고함을 지르면서 어떻게든 저를 겁주고 기빨리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천만다행으로 방 안에서 나오기 전 핸드폰으로 녹음을 켜놨었거든요. 시모는 그것도 모른 채 아주 별의별 욕을 다 꺼내놓으면서 저를 억압하려 했고요. 결국 그러다가 밖에서 누가 문을 따려고 하길래 경찰이 왔나 싶어서 나가보니 남편이 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너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있던 거 내가 밖에서 다 들었어? 이게 어디서 하늘같은 시어머니한테 라고 하면서 대뜸 자기 손을 들어 올리더라고요. 저를 때리려고 하던 말입니다. 애미나 아들이나 어째 이리 화내는 짓이 무식할 정도로 똑같은지. 그러면서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그냥 나가라고 말이죠. 공동 명의여도 지금 자신이 생활비며 다 벌어오고 있는데 무슨 낯짝으로 이 집안에 있으려고 하냐면서 애들은 두고서 저 혼자 나가라는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싸우다 말고 너무 황당해서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자식을 둘이나 낳고 키운 내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니? 네 눈엔 내가 자격 없어 보여? 이 집 대출금도 우리 부모님이 다 대주고 있고 어머니 공동명의에 내가 이 집안에 기여하는 노동이 있는데 집을 나가라고? 제정신 들이세요? 라고 하면서 막 열불을 토해내는 그때 경찰이 도착했어요. 경찰이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그래 어디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라면서 대뜸 경찰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삿대질을 했고요. 저는 저대로 경찰한테 살려달라 애원까지 해가면서 제발 시어머니를 데려가달라 했습니다. 당연히 경찰분들은 부부가 사는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나가셔야 하는 거라면서 시어머니께 남의 집에서 소란 피우면 주거침입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경찰한테 한 번 더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밖에 없단 말까지 했어요. 경찰 두 분도 기가 차는지 저를 보면서 막 한숨을 쉬고 괜찮은지를 묻더라고요. 그러니 앞에서 시어머니는 갑자기 쫄기라도 하셨는지 입을 꾹 다무셨고 그 와중에 남편은 큰일이 아니고 집안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빨리 경찰을 내보내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완전히 기가 빨려서는 경찰 두 분이 계신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말과 함께 폭삭 주저앉았고요. 경찰분은 제가 너무 딱해 보이셨는지 저를 달래다가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곳까지 알려주시며 중재를 하다 결국 시어머니를 내버려놓고 가면 더 큰일이 생기겠다면서 억지로 데리고 나갔어요. 옆에서 저도 그냥 순순히 말 따르고 나가세요. 제대로 신고당하기 싫으면 라고 하면서 애원하듯 소리를 쳤고 시어머니랑 나가는 순간까지 억울해하다가 경찰분이 아 진짜 아줌마 부부 사이 일에 시어머니를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간섭 못한다고요. 이거 주거침입죄고 벌금 물리면 100만 원 정도를 물어야 하는 거 알고는 계시고 하는 거예요? 라면서 엄청 혼을 냈어요. 쌀부를 정도로 말입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더 생각했다가는 뒷골을 땡기갔던지 그냥 하는 악을 지르다가 경찰을 따라 집을 나가셨어요. 겨우 하나를 해결하고 나니 뒤에서 쭉 상황을 지켜보며 경찰을 말리는데 정신이 팔려있던 남편이 씩씩대면서 말하더라고요. 너가 우리 엄마를 집에서 내쫓아놓고 너 무사할 줄 알아? 너가 이런 애여서 내가 진료했던 거야. 내가 바람을 안 피우는 게 이상한 거였지. 너 같은 여자랑 어느 남자가 좋다고 옆에 붙어 살겠냐? 아우 재수없을라니까 별 거지 같은 년이랑 들러붙어서는 애를 둘이나 낳고 아우.
우리 엄마가 이래서 너를 싫어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집에 왔으면 깍듯하게 대하기를 할 것이지. 어딜 감히 경찰을 불러서는 쫓아낼 생각을 해. 너 진짜 미친 것 같아, 가끔 보면. 라고 말이죠. 이 결혼 자체를 후회한다면서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면서 욕을 하던지. 그 사이 방 안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던 저희 애들 소리가 다 묻힐 정도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편이 뭐라고 하던 말던 애들이 다 듣고 있어?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마. 소리 안 지르고도 나 다 들을 수 있다고. 나 귀머거리 아니라고. 바람 펴서 가정을 먼저 소홀히 한 건 너면서 왜 니네 엄마는 나한테 난리고 너도 나한테 난리야? 왜 이러는 거야 둘 다? 라면서 저도 똑같이 결국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너무 답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애들이 있는 방 안에 들어가 또다시 문을 잠궜고 남편은 한참이나 더 문 앞에서 제 방문을 두들게 되면서 문 열라고 유협을 가하다가 진정을 하고서는 사라지더라고요. 그 후 얼마 안 있고서는 남편이 문을 열고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요. 또 외박을 하려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바람피고서 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놈은 바로 남편인데 왜 도대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은 채 애들을 잘 키우고 살림이나 잘 하려고 노력한 내가 이 험악한 꼴을 당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뭐 때문에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이리도 당당해서는 저한테 더욱 위협을 가하면서 소리를 지르나 싶었죠. 이게 다 내가 그간 화 한 번 잘 내지를 않고 살았던 덕분에 나를 무지하게 만만하고 또 우습게 보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배우자로 생각해주지 않으니 바람을 피워놓고도 이리 당당하게 자기 엄마 편을 들면서 바람을 피우는 게 당연한 거였단 말을 했던 거겠죠. 시어머니도 남편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더욱 업신여기고 우습게 봐도 좋다고 생각을 하셨을 테고요. 구질구질한 이 모든 일들은 정말 하루 만에 다 일어난 일이었고요. 저는 남편의 불륜 발각부터 시작해서 몇 달간의 외박, 그리고 시어머니의 무단침입과 폭행 등 이 모든 걸 하루 만에 겪다 결국 몸살이 나버렸어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한 후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워놓고는 짐을 다 싸들고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서는 왜 또 왔냐면서 걱정이 하나를 민 채로 저를 맞이해 주셨는데 제가 차마 전날 녹음한 녹음 파일을 들려드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에 이어서 남편까지 저한테 폭행을 하고 쌍욕을 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걸 도무지 공유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 서럽게 울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시어머니는 내가 집에 와서 잠시 쉬었던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면서 화를 내셨다고만 둘러대며 말씀드렸고요. 그 자리에서 부모님은 바로 시댁에 찾아가 한바탕 휘저어놓겠다고 화를 불같이 내며 역정을 내시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내가 다 녹음을 해놨고 그래서 고소를 하더라도 다 나한테만 유리할 것이 100% 분명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아빠가 계속해서 흥분한 채로 녹음한 것 좀 들어보겠다고 저에게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보채셨는데요. 저는 끝까지 그걸 들려드리지 않겠다면서 혼자 발악을 했네요. 그러자 아버지도 시어머니랑 남편이 정말 모지기에 저를 욕했을 거란 상상이 되셨는지 불현듯 눈에 눈물을 보이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멀쩡히 다니던 대기업까지 그만두고 주부로 살게 하더니만 이젠 애를 둘이나 낳아놓고 바람을 피워 이혼을 시키려 하냐고 내 딸 인생이 아까워서 어떡하면 좋냐면서 얼마나 서럽게 소리를 치시던지요. 그 바람에 저는 전날 집에서 시어머니께 당한 소란에 이어서 다음날 친정아버지의 울음소리까지 진짜 귀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폭삭 늙어버린 것 같은 심정이었고요. 당장 애들을 보니 이 애들을 내가 어찌 키울 수 있을까 싶어서 정말 까마득해지기도 했죠. 동시에 평소에도 육아를 도와준 적이 없는 남편이었는지라 생각보다 마음은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겠다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남편과의 이혼은 꼭 함과 동시에 시어머니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얽히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저희 남편은 그날 저녁 제가 집을 나간 것을 알고서는 감히 저희 친정 부모님께는 연락도 하지 못한 채 저에게만 따로 통화를 하면서 네가 당장 집에 안 오면 너 진짜 이 집에서 완전 쫓겨날 줄 알아? 너 내가 먼저 이혼소송 걸어서 애들 양육권 다 뺏어올 거야? 네가 먼저 집 나갔고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폐륜을 범했으니까
너가 위자료도 더 많이 물어내야 하고 양육비도 다달이 내야 할걸? 넌 내가 불륜한 증거가 없겠지만 난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내가 산 증인이라고. 네 결혼 생활은 이제 끝났다. 나만 좋은 꼴이 되었네. 라고 하대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무식한 놈이 혼자서 좋다고 난리더라고요. 제가 불륜을 증명할 증거도 딱히 없고 또 자기가 두 눈으로 시어머니께 폐륜을 저지르는 거 봤다며 당당하게 증거 타령을 해대는데 아유 이놈의 자식을 도대체 어떻게 혼을 내야 정신을 차리런지요. 내가 이런 놈이랑 애를 둘이나 낳고 살았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듯이 후회가 되면서 더 늦기 전에 남편을 홍군형을 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했던 싸움 당일날의 대화 내용을 남편에게 들려줬어요. 당시 핸드폰으로 남편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한테는 잠깐 끊으라고 하고는 집 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말했죠. 너 방금 나하고 통화하면서 한 말 내가 다 녹음했어. 너 덕분에 네 불륜 증거는 내가 잡았다. 야 고마워. 아참 그리고 어제 너네 엄마가 나한테 등짝 휘두르고 폭행하고 폭언하고 또 집 나가라 남의 집에서 난리 피운 거 그것도 다 녹음되어 있다? 들려줄게 잠깐만 라고 하면서 제 핸드폰에 녹음된 그 파일을 집 전화너머로 들려주니 남편은 당장이라도 또다시 쌍욕을 하려는 듯이 거칠게 숨을 쉬다가 더 말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또 끊어버리대요. 당황하고 놀랬겠죠. 그게 다 녹음까지 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텐데 자기 엄마가 제 등짝을 후려치는 그 상황이 아주 생생하게 녹음으로 남겨져 있는 걸 직접 듣고 나서는 멘붕에 빠진 듯 보였어요. 그렇게 남편은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는 이틀 내내 잠수를 타버렸고요. 그 잠수를 깨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집에 언제 와?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증거까지 다 잡아놓고서는 해볼 테면 해보라고 맞짱을 떠주니 그제서야 이놈은 지네 엄마랑 지가 꼼짝없이 고소당해서 위자료를 물어줘야겠다 싶었는지 꼬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놓고서는 뻔뻔하게 집에 언제 오냐고 물어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차 남편을 겁주겠다며 우리 부모님이 네 대출금 대신 갚아주고 계시던 거 계좌 기록되면 다 나오니까 그것도 내가 이번 참에 제대로 손을 봐줄게. 자꾸 니네 엄마가 니네 집이라는 소리를 해대시던데 내가 어디 그 소리 더는 못하시도록 제대로 바로 잡아드릴 거라 전해. 라고도 말을 했네요. 남편은 이런 제 문자를 싣고서는 또 연락을 씹었고요. 결국 저는 남편의 사과의 말도 따로 하지를 않고 또 자기 불륜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자기 엄마가 나한테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모른 척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고소를 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유책과 더불어 제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나가라는 협박과 함께 두드려 맞기까지 했는지라 남편 쪽의 죄질이 아주 나쁘다 못해 더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더 복수심이 활활 타올라서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바로 고소를 진행했고요. 위자료는 불륜과 폭언 등을 합쳐서 5천만 원을 걸었고 그와 더불어 시어머니는 주거 침입죄와 존속 폭행죄까지 걸어 고소를 했습니다. 이혼 유책 사유의 책임도 함께물어서 정신적 위자료 소송도 걸어드렸고요. 여기에 우리 애들 양육비와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챙길 것이고 폭력적이고 애들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친부 쪽 사람들과는 다시는 얽히고 싶지 않다는 의사도 제대로 밝히려 합니다. 남편은 제가 줄줄이 소송을 걸어오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불륜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여지를 보이더라고요. 사과를 할 타이밍을 놓쳤을 뿐 내내 사과를 하고 싶어 했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전화를 붙잡고 늘어지려 하길래 제가 남편에게는 절대 용서가 없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랑 너하고는 이혼소송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은 니네 회사야. 강대리였었나? 너랑 그 새벽에 보고 싶네 어쩌네 하면서 불륜질을 했던 그 회사년. 내가 곧 찾아가서 회사 로비에서 머리채를 잡으려고 계획 중이거든. 미리 강대리한테 조심 좀 하고 있으라고 전해라. 아, 너도 얼마 못 다닌 회사일 것 같은데 미리미리 고마운 분들한테 인사도 하고 있고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이 수화기 너머로 막 뭐라 하긴 했는데 솔직히 그 말을 다 이해하진 못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서 갑자기 울먹이면서 말을 하는 바람에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었거든요.
물론 그게 다 연기일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지라 알아들으려 노력도 하질 않았고요. 그냥 한심한 자식이라고 마지막에 혀를 차주다가 법원에서 보자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친정 부모님 따라서 변호사 만나고 소송 준비를 열심히 하는 단계인데요. 왜 이리 아침에 눈만 떠지면 가슴이 조마조마한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당한 짓 때문에 트라우마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신과도 찾아가면서 그냥 저 스스로를 좀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 바람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네를 더욱 가만 안 두겠다면서 아는 지인의 사돈팔촌 법조인들은 다 끌어모아선 조언을 구하고 다니신답니다. 물론 승소는 당연한 것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 더 그놈의 자식들을 엿먹일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남편의 분류를 안 사실만으로도 너무 힘들었는데 어째 나에게 시어머니는 이런 시련을 주신 건지, 왜 그렇게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나만 욕먹이를 하셨던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함께 가족으로 살 사람도 아니기에 무시를 하려 합니다. 엿 제대로 먹여주고 저는 제 새끼들 키우며 제 인생이나 잘 챙기고 살아야죠. 오늘은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연락이 와서는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는 약한 모습을 띈 채 연락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스물한 남편이 약해진 모습을 보니 더 희열이 느껴지네요. 이번 소송은 정말 망설임 없이 무조건 밀고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한 번 더 해보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